파이어를 선언하고 초반에 원금이 손실된다면 파이어족이 실패다. 기대했던 파이어 라이프를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턱턱 꺼내줄 수 있는 강심장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현재 저희는 4% 룰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속편하니까요. 나의 목표 자금을 계산하는데 4% 룰은 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분명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는 따르지 말자.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마의 파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4% 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자신의 파이어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자의 파이어 금액을 계산해 보셨나요? 꼭 계산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금액을 아는 것만으로도 목표점이 명확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 불꽃님들의 인생에서 더 이상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파이어족은 직장이 주는 고정적인 월급 대신에 직장을 그만두는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물론 파이어족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요. 무엇보다도 조기 은퇴 시점을 자신이 결정한 만큼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파이어 금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경제 동향을 살피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보편적인 투자도 필요하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일 텐데요. 파이어 금액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4% 룰은 이전 영상에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룰은 매년 포트폴리오에서 4%를 인출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은퇴 자금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김불꽃님이 파이어 금액으로 10억을 모아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김불꽃님은 연간 4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천만 원을 재투자 없이 몽땅 써도 된다는 거죠. 물론 물가상승률 2%도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는 빼도록 할게요. 트리니티 스터디에서 연구한 자료로 1925년부터 1995년까지 집계된 시장 데이터에 대해 주식, 채권을 혼합해서 회수율을 역 테스트했더니 주식 100이나 주식 75, 채권 25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해 4%씩 인출했을 때 30년 동안 은퇴 자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98%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연구는 과거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추측할 수밖에는 없죠. 하지만 이 연구는 과거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30년 동안의 제한된 기간을 관찰했다. 파이어를 원하는 개개인의 생활 환경이 다르다.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니라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 양도세나 환율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4% 룰은 매해 4%를 인출해서 사용을 하는데 과연 경기 침체기에도 원금이 줄어들었는데도 4%를 꺼낼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솔직히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를 진행한 저자들조차도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 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그러면은 뭘까? 4% 룰을 파이어족에 따르면 위험한 요소가 더 많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4% 룰이 필요 없다. 이제는 맞지 않다. 가 아니라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맹목적으로 4% 룰을 따라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좀 더 맞춤화된 인출률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투자 대상이 무엇인가, 투자처의 위험성은 없는가 또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일 거예요. 원금이 남아있을 확률이 98%라고 했는데 내가 그 2%에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연구 자료에서는 고작 2%밖에 안 되지만 나에게는 100%인 거잖아요. 물론 이런 4% 룰의 불안감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인출률인 3% 룰이 있는데요. 4%와 형식은 같지만 3%를 인출했을 때 원금이 남아있을 확률이 평생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4%가 아닌 3%를 꺼냈으면 되잖아. 평생 안전하고 맘 편하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금 보장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3%를 꺼냈으려면 10억을 넣었을 때 매년 4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꺼내 써야 한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의 수나 필요 생활비에 따라서 더 많은 파이어 금액을 모아야 하니까 은퇴 시기가 늦어지거나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되는 게 부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정확히 정해진 인출률보다는 좀 더 플렉서블한
좀 더 유연한 인출률을 권하는데요. 투자 금액의 변동에 따라 3에서 4% 사이에서 유연하게 상황에 맞는 인출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파이어 선언을 하고 초반에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족에게는 초반 3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원금 손실 없이 매년 정해진 생활비를 꺼내 쓰고도 원금이 유지 혹은 불어났다면 파이어족은 성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파마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파이어족 선언 시기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파이어족을 희망하는 예비 파이어님들은 경기 흐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파이어를 선언하고 초반에 원금이 손실된다면 파이어족이 실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대했던 파이어 라이프를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쪼그라드는 원금을 보면서 나의 생활비를 턱턱 꺼내줄 수 있는 강심장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삶이 좀 더 피폐해질 수 있겠죠. 아마 저희 영상이나 책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는 4% 룰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과 책에서 공개한 포트폴리오대로 부동산과 주식, 현금에 나눠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경기가 축소 국면에 접어든다고 판단이 된다면 파이널리 우리도 4% 룰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 편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의 문제점, 4% 룰의 문제점이 포커스가 아니고 나의 목표 자금을 계산하는데 4% 룰은 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분명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을 맹목적으로는 따르지 말자. 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막상 파이어족이 돼서 은퇴를 하고 살아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 것처럼 하다못해 내일 하루의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이 날씨에 따라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아무 필요가 없구나. 이 계획 망쳤네. 다시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이어족도 일단은 파이어족이 되겠다, 조기 은퇴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부터가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길을 생각한 거거든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좀 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의 전체적인 라이프와 투자, 자산을 좀 오버뷰 할 수 있는 시선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쁘신 분들은 이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뒤로는 요즘 저희 뭐 하고 있는지 잡담을 그냥 조금 할게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요즘 바빠요. 이렇게 정신이 없죠? 이렇게 올렸더니 우리가 바쁜 이유가 인터뷰나 다른 어떤 외부 활동 때문에 바쁜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뭔가 스케줄을 잡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한가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파이어족을 알았던 거는 한 2010년? 그때 구글에서 뭔가 서칭하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건 2012년? 우리가 2015년에 파이어로 은퇴 선언을 했는데 한 4년 조금 안 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 정도 경이었어요. 2012년 경이 맞나요? 그리고 2015년에 은퇴 선언을 했는데요. 그때는 한국에서 파이어족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도 구글 사이트나 이런 데서 미국 사례 이런 것만 보고 찾아봐야 했고, 또 안 되는 거는 우리끼리 직접 부딪혀 가면서 우리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형 파이어족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파이어족 유튜브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파이어족 관련 서적도 소개가 되고, 또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김난도 교수님이 자본주의 퀴즈 파트에서 파이어족에 관해서 다룬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파이어족 열풍이 좀 더 강하게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30 직장인 분들에게요. 이렇게 파이어족이라는 키워드가 뜨니까 요즘 들어서 정말 꽤 좀 많은 곳에서 출연 요청이나 인터뷰, 강의 요청 이런 게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바쁜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거의 다 거절하고 있고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이 좀 분산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바쁘다고 느끼는 거는. 그 정신이 어떻게 분산이 되냐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파이어족을 준비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근데 막상 대파님과 저는 우리의 관심사는 미래에 가 있거든요. 뭐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밸런싱 할 것인지, 또 리밸런싱에 필요한 공부는 뭔지, 언택트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바뀐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야들은 지금 언택트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분야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예요. 디지털도 그런데 뭐 언택트 안에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이 저는 9세대니까 뭐 경험하지 못했던, 잘 모르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료를 찾아보지? 그리고 하나 보면은 완전 다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공부할 것도 많고 찾아봐야 할 자료도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재밌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렵기도 해요. 하고 싶어서 한다고 다 쉽거나 마냥 재밌는 건 아니더라고요. 과정은 힘들어요. 근데 알게 됐을 때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빠요. 뭐 인터뷰를 하거나 작가님이 전화가 와서 궁금한 거를, 우리가 파이어족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 과거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미래의 걸 공부하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계속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지는 굉장히 빠르게 잊어버려요. 내가 그때 기분이 어땠더라? 뭐 불안했었나? 한 3년 불안했었나?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지 떠오르지, 그렇게 생생하진 않거든요. 근데 설명을 할 때는 그때를 계속 떠올려야 되는데 나의 관심은 미래에 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오는 약간의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좀 없고 바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죠? 오늘은 파이어족이 생각해봐야 할 4%의 문제점과 생각해봐야 될 것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